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안녕하세요. 위클리 매거진의 문대원입니다. 날씨에 따라 사람들의 움직임은 크게 좌우됩니다. 그래서 날씨에 따라 로컬 비즈니스도 크게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비가 오는 날 분위기는 나름 좋기는 한데 비즈니스들은 이로 인해 한가하게 보내는 곳이 많고 그날 매상도 크게 저하된다는 것입니다. 우연히 2주 연속 월요일에 같은 식당을 갈 기회가 있었는데 날씨에 따라 큰 차이를 경험하면서 진짜 날씨에 따라 비즈니스가 이렇게 다르다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더욱이 이번 겨울 비가 상당히 내리면서 자동차 카워시 비즈니스는 고전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비 오는 날에는 아예 열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럭저럭 봄도 바로 코앞에 와 있고 이곳 캘리포니아 우기도 이제는 마지막이라는 생각도 들면서 조만간 모든 곳에 생기가 돌고 화창한 날이 다가올 것 같다는 생각이 앞섭니다. 오늘의 토픽은 Credit Scores, 온라인 SAT, 슬럼프에 빠진 타겟, 액센트의 가능성, 그리고 팀 웨이크필드입니다. 현재 미국 전국적으로 이 크레딧 스코어 그러면 FICO 리포트라고 다 들어보셨죠? 이 평균 크레딧 점수가 다소 하락했다는 얘기입니다. 요새 많은 소비자들이 어려운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타산 맞추다 보니까 크레딧 카드에 의존하는 이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크레딧 점수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점점 짊어지고 있는 빚은 늘어나고요. 2022년에 나온 그 숫자가 있는데 크레딧 카드로 낸 이자로 낸 액수가 1,300억 달러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크레딧 카드 이자율이 현재처럼 엄청나게 상승하기 이전이었는데도 이렇게 높은 액수였습니다. 그 뒤로 이자율이 크게 올라가면서 매년 내는 피도 증가하고 부담의 강도는 더 높아진 현실이죠. 이렇게 크레딧 카드의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제때 밸런스를 내지 못하고 거기에 적용되는 레이 피를 내는 소비자들 숫자도 4,500만 명이 넘어갑니다. 이렇게 페이먼트를 제때 내지 못하면 크레딧 카드 회사는 높은 벌금, 페널티를 적용하기도 하지만 이것이 또 본인 크레딧 점수에도 절대적으로 부정적인 여파를 미치게 됩니다. 요새 특히 기록적으로 높은 이자율로 인해서 빚을 매니지하기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크레딧 카드의 총 진 그 빚의 액수는 13조 달러를 넘어가고요. 이것을 환산하면 한 사람당 평균 빚진 것이 67,360달러로 나와 있고 이것 역시 역사상 최고입니다. 이렇게 축적되는 빚은 한 달 한 달 넘어가면서 페이먼트는 점점 밀려가고 높아지고 있죠. 그러면서 2023년 이 빚을 갚지 못해 딜링퀀트가 되는 비율이 크게 뛰어올랐고 90일 이상 페이먼트가 밀린 경우를 Serious Card Delinquency라고 부르는데 이 비율도 50% 이상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미국 살면서 크레딧 점수는 정말 중요하죠. 크레딧 점수가 높을수록 장점이 많은데 론을 얻을 때도 그렇고요. 론의 승인이 내릴 때도 확률이 높아지면서 이자율도 더 낮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점수가 낮은 경우에는 반대죠. 융자하기도 어렵고요. 이자율도 한층 더 높게 이 반대의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크레딧 점수 스케일은 다 아시다시피 300점에서 850점 사이인데요. 현재 미국 내 평균 크레딧 점수가 2023년 초에 718점에서 이제 1점 떨어진 717점으로 나왔습니다. 이것은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처음으로 하락한 것이라고 하고요. 이 모두 페이먼트를 제때 내지 못해 이 미스드 페이먼트에 또 짊어지고 있는 빚 레벨이 증가하면서 나타난 결과라고 나와 있습니다. 파이코의 바이스 프레지던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717점으로 하락한 것은 상당한 문제라고 지적하면서요. 10년 이상 만에 처음 떨어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전국 평균 크레딧 점수는 10여 년 전인 기억나십니까? 지난 2008년 포클로저, 이 차압이 줄줄이 이어지던 시절 그때 하우징 크라이시스 그때 당시에 평균 점수가 686점으로 최저를 기록했던 것입니다. 그 이후 매년 꾸준히 이것은 상승해 온 것인데요. 그러다 코비드-19이 떠지면서 정부의 스티뮬러스 프로그램들이 쏟아지면서 그때는 상당히 여유 자금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크레딧 점수는 그때 역사상 최고를 기록했죠.
그렇지만 그 이후 지속되는 인플레이션으로 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뛰어오르기만 하고 이자율도 크게 오르고 그러면서 미국인 가정 내 재정적인 차원에 큰 압박을 가해왔죠. 결국 수많은 소비자들은 엄청난 빚더미 속에 빠져들고 점점 더 크레딧 카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밸런스는 크게 증가하고 제때 내지 못하는 missed payment 경우가 늘어난 것입니다. 지난 10월까지 크레딧 카드 사용도가 35%를 기록했는데 이것은 1년 전 33%에서 증가한 것이고요. 그리고 30일 이상 지체된 past due, missed payment 비율이 18%인데 이것도 1년 전에 16.5%에서 올라간 것입니다. 거기다 저축자금, savings 비율이 이제는 완전히 0%, 저축자금이 이 쿠션이 완전히 다 사라졌다고 합니다. 앞에 말한 대로 팬데믹 기간 동안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다양한 정부 지원금으로 큰 혜택을 보았죠. 그러면서 상당수 가정에 여유 자금이 제공되었는데요. 그로 인해서 그때는 크레딧 카드 빚의 이 밸런스도 어느 정도 유지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런 여유 자금은 다 사라지고 개인적으로 저축해 놓았던 세이빙스 자금마저 다 고갈된 상태입니다. 이렇게 여유 자금이라는 것은 이제 먼 옛 이야기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요. 이제는 필수품 구입을 하는데도 힘들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크레딧 점수를 말할 때 이 good credit score, 좋은 점수는 보통 670점 이상일 때 부르고요. 740점 이상이 되면 very good score라고 부르고 또 800점 이상 넘어가는 사람들은 이 exceptional이로 간주됩니다. 그렇게 보니까 지금 나온 평균 점수 717점은 good으로 간주되면서 융자해주는 랜더들도 이 정도면 낮은 이자율을 제공할 수 있는 정도라고 합니다. 크레딧 점수를 높이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앞에 말한 대로 매달 날라오는 비를 제때제때 온타임에 내고 또 본인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빚의 그 비율을 낮게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쓰는 그 빚과 그 카드에 주어진 크레딧 리밋 간의 비율 밸런스를 30%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나와 있습니다. 현재 크레딧 카드 사용하는데 이자율도 엄청나게 높죠. 2023년 말에 나온 것이 이자율이 22.3%를 기록했는데 이로 인해서 크레딧 카드 회사들은 엄청나게 순수익이 증가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겠지요. 이렇게 크레딧 카드 이자율은 지난 10년 동안 크게 거의 10% 이상 뛰어올랐다고 하는데 10년 전에는 그때 당시 12.9%에서 이제는 10% 이상 오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크레딧 카드에 갖고 있는 총 밸런스도 올라갔고 한 사람당 평균 밸런스도 역사적인 기록을 세우고 있는 것이죠. 지난 2022년 연방정부 이사회 FRB는 인플레이션을 바로잡기 위한 이유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자율을 높이기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까 크레딧 카드 회사들도 이것에 따라서 FRB 정책에 따라서 이자율이 따라서 올라가는 것이죠. 소위 프라임 레이트에 따라 이자율은 따라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합니다. 거기에다 크레딧 회사들은 이러는 과정에 그들의 평균 APR 마진을 자극하고 높이기 시작했다는 것인데 APR 마진이라는 것은 총 APR, 이 이자율과 프라임 레이트과의 차이를 말하는데 이 차이로 돈을 빌려주는 회사들은 이익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죠. 이런 마진은 기록적인데요. 2023년 14.3%를 기록했는데 이것은 2013년, 10년 전이죠. 9.6%에서 크게 뛰어오른 것입니다. 지난 10여 년 사이 크레딧 카드 이자율의 상승의 거의 절반 부분은요. 바로 이 APR 마진의 상승으로 인한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무튼 많은 미국 소비자들이 이제 어려운 상황에 크레딧 카드로 필수적인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비율이 높아지면서 제때 갚지 못하고 이 missed payment 숫자가 높아지고 사용하는 빚이 증가하면서 평균 크레딧 카드 점수, 크레딧 점수가 작년 718점에서 717점으로 내려가고 이것은 10여 년 사이에 처음 내려간 것이라고 합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은 30여년간 오직 이민법만 다뤄왔습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 4명이 함께 도와드리는 희망 법률그룹 제공입니다.
와이드 매거진,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 예일 대학과 다트머스, 아이비리그 대학들이 앞으로 SAT를 입학심사 과정에 다시 적용한다는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곧바로 또 다른 아이비리그 대학이죠. 브라운 유니버시티 역시 내년부터 애플리컨트들에게 SAT나 ACT를 요구한다고 발표했죠. 이렇게 거의 100년 역사를 갖고 있는 SAT, 그동안 시험을 볼 때 종이 시험에 연필로 보던 시험 방식이었는데 이제 이것을 공식적으로 완전히 디지털로 바꿨습니다. 당장 이번 주부터 미국 내 학생들은 본인 태블릿이나 랩탑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학교 장비들을 통해서 시험을 볼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시험 자체도 예전 3시간에서 1시간 정도 짧아지고요. 독해, 이 리딩 패시지도 짧아지고, 또 하이라이터나 그래프 계산기, 앞에 문제가 어려워서 잠깐 스킵한 문제에 되돌아가기 쉽게 사용하는 북마크 같은 디지털 툴을 사용할 수 있게 변했습니다. 이렇게 종이와 필기 도구를 없앤 이 새로운 온라인 방식의 시험의 주 목표는요, 이렇게 해서 취딩을 더 어렵게 만들고 또 나중에 채점, 그레이딩 절차를 한결 더 쉽게 하려는 데 있다고 합니다. 시험은 여전히 테스팅 센터나 하이스쿨에서 볼 수 있습니다. SAT를 주관하는 것이 The College Board죠. 이 College Board의 프리셀라 로드리기스는 오늘날 학생들은 그들 하루하루 생활의 많은 부분을 디지털 방식에 의존한다, 이렇게 말을 하죠. 대부분의 배움 방식도 디지털이고 시험 보는 절차 대부분도 디지털 방식으로 진행 중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를 이렇게 보면 요즘 학생들은 시험을 디지털 방식으로 보는 것이 한층 더 자연스럽다고 말을 하고요. 그러면서 학생들이 말하는 것은 이미 SAT 시험은 이런 면에 다소 뒤처져 있다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온라인을 통한 디지털 SAT는 많은 학생들에게 크게 적응하고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 3월과 4월 동안 새로운 디지털 SAT의 응시 학생 수가 1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칼리지 보드는 예상하고 있는데요. 학생들은 토요일 테스트 데이트 날이나 아니면 참여하는 하이스쿨이 제공하는 SAT 스쿨 데이즈 안에서 무료로 시험을 치를 수 있습니다. 휴스턴의 한 하이스쿨 학생이 있습니다. 스테파니 페레즈는 온라인으로 시험을 치르는 것인데 그것 자체가 별로 문제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요새 하이스쿨 학생들은 늘 랩탑 안에서 생활한다면서 모든 클래스에서 사용하는 방법이고 늘 정규적으로 하는 방법이라고 별거 아니라고 말합니다. 스테파니는 그동안 하이스쿨 교사들과 파트너십을 체결한 비영리 단체가 있습니다. 칼리지 스프링이 제공하는 시험 준비 프랩 자료들을 이용해서 온라인 버전의 준비를 해왔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SAT, 디지털 SAT는 여전히 큰 시험이라 약간 부담된다고 스테파니는 말하면서 내 인생의 중요한 시험이고 내 인생, 특히 앞으로 대학 생활을 좌우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널비스하다고 말합니다. 다가오는 화요일 그녀의 하이스쿨에서 학교 랩탑을 통해 시험을 치를 예정입니다. 칼리지 보드가 디지털 시험을 시도한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 2023년 이 인터내셔널 학생들은 디지털 방식으로만 SAT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작년 가을 더 어린 학생들이 보는 PSAT가 디지털로 주어진 것이죠. 앞으로 학생들은 이 시험을 보기 위해서 칼리지 보드가 개발한 블루북 앱을 통해서 디지털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험을 주관하는 학교들에게는 시험 날짜 이전에 학교 안에 있는 장비들의 앱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시간을 줍니다. 또 여기에는 인터넷 커넥션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실제 시험을 치르는데 최소의 밴드위드가 요구된다면서 거기다 또 로컬 차원의 자동적으로 저장되는 오토 세이브가 된다고 해서 그래서 만약 시험 중에 인터넷 연결이 끊어지거나 문제가 생겨도 학생들이 치르고 있는 시험 과정이나 시간을 잃지 않게 만반의 준비를 완료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은 대학 입학 애플리케이션 과정에 SAT, ACT가 차지하는 중요성을 대변해 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 대학 입학 과정에 다시 하나씩 도입되는 경향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물론 현재 1,800개가 넘는 대학은 다가오는 2025년 가을 학기에 응시하는데 시험 성적을 요구하지 않죠. 그렇지만 최근 들어 앞에 말한 대로 예일, 다트머트, 이제는 브라운 대학까지 합격 여부 판단하는데 시험은 중요하고 큰 도움을 준다는 것 명확히 알리고 있습니다. 스테파니 같은 경우 보면요. 가족들 중 미국에서 대학을 나온 사람은 한 명도 없고 본인이 처음 대학에 진학하는 경우입니다. 물론 많은 대학들이 테스트는 옵셔널이라고 하는 거 잘 안다고 말을 하지만 본인이 가고 싶어하는 대학 몇 개들을 이렇게 보면 이 대학 웹사이트들 안에 학생들의 평균 SAT 성적을 올려놓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그러니 신경을 써야만 한다고 말합니다. 대학 측에서는 시험이 옵셔널이라고 하지만 여전히 제출된 시험 성적을 볼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내고 있죠. 칼리지 보드의 로드리기스는 이렇게 여전히 많은 대학들이 시험의 중요성을 덜 강조하지만 큰 그림을 볼 때 SAT는 대학 입학 과정의 중요한 요소임에 틀림없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SAT라는 것은 모든 것이 일정화된 상황, 소위 스탠더라이즈된 환경에 학생들이 무엇을 배우고 습득했는지를 보여주는 기회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부모의 경제 능력에 따라서 영향력에 좌우되기 쉬운 다양한 활동이라든지 에세이에 비해서 이것이야말로 대학 진학하는 데 있어서 한층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미국 문화나 사회적인 측면으로 볼 때 사실 오랫동안 SAT는 사람들의 하이스쿨 경험에 마음속 깊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주 차원의 이 하이스쿨을 졸업하는데 SAT 보는 것을 요구하는 곳도 있고요. 또 상당수 주정부는 칼리지 보드와 계약을 체결하고 학교 안에서 시험 보는 날을 정해놓고 무료로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곳도 있는 현실입니다. 이번 디지털 시험 이전에도 SAT는 몇 번의 대대적인 변화를 거쳤죠. 2014년에는 칼리지 보드는 틀린 문제에 적용되던 페널티를 없앴고요. 그리고 에세이 부분을 옵셔널로 바꾸고 예민한 애매한 vocabulary 섹션도 없앴습니다. 또 2021년 초 옵셔널 에세이는 더 이상 SAT 일부가 아니라면서 완전히 없앴죠. 또 거기다 SAT subject 테스트 안에서도 US History, Language, Math 등도 모두 없앴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제 새로운 SAT는 완전히 디지털화가 되고요. 디지털 시대에 맞게 시험을 온라인으로 치르게 변했습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은 30여년간 오직 이민법만 다뤄왔습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 4명이 함께 도와드리는 희망 법률그룹 제공입니다. 오늘의 미국 안 봐도 눈에 환합니다. 와이드 매거진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지금 타겟 스토어는요, 세일이 슬럼프가 지속되면서 다양한 변화된 전략을 도입하고 있지만 생각보다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제일 큰 이유는 최고 경쟁이 아무래도 월마트에게 확실하게 뒤처져 있는 결과 때문이라고 합니다. 미네소타주에 본사를 두고 있는 타겟, 지난 화요일 순이익 58% 성장이라고 발표했는데 4분기 수익이 2% 증가하면서 310억 달러를 기록했는데 이것은 월스트리트 전망 수치를 앞질렀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안도의 숨을 내쉬기에는 아직 너무 이르다는 지적이죠. 비교 세일이라고 부르는 comparable 세일에 있어서는 4.4%가 감소하면서 타겟의 하향 추세가 역력하다는데 이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올해 2024년 첫 번째 4분기 세일이 3에서 5% 정도 하락을 예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이런 상황은 미국 소비자들의 소비 형태의 변화가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는데요. 아무래도 어려운 상황에 미국인들이 요새 와서 비필수적인 것의 지출을 크게 감소시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타겟에 큰 타격을 준다는 것이죠. 전문기관이 말하는 것을 보면 소비자들은 쇼핑의 빈도수에 있어서는 여전히 변함이 없는데
구매하는 품목 숫자에서 줄었다고 합니다. 또 소비자들 중에 4분의 3은 거의 대부분이죠. 그로서리 구입에 많은 변화가 생겼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유는 그로서리 가격이 크게 오른 이유가 큽니다. 그래서 구입하는 것도 숫자도 줄였고 물건의 질이 조금 낮더라도 돈을 절약하는 차원에 가격이 저렴한 것을 선택한다고 이런 구매 형태의 변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재정적으로 어려워진 소비자들 거의 모든 곳에서 돈 지출을 줄이고 있습니다. 상무부가 발표한 것을 보면 지난 1월에 소매 세일 예상치보다 높은 0.8% 하락했다고 했는데 거기다 또 메이시스도 앞으로 3년간 150개 이상 매장을 문 닫는다고 발표했죠. 이런 것은 몰 안에, 백화점 몰 안에 수많은 매장들이 같은 이슈로 고민 중인데요. 빅토리아 시크릿도 2024년 상당히 회의적으로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노스트롬 역시 저조한 작년 마지막 4분기 세일을 발표하면서 2024년은 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소매업계 상황의 유일한 예외는 바로 월마트입니다. 월마트는 지난 전년과 비교해서 세일이 4%나 증가했다고 발표했는데 이것 역시 기대치를 앞서는 희소식입니다. 여기에 경쟁인 타겟은 반대의 결과를 얻은 것이죠. 타겟은 그래도 현명한 인벤토리 매니지먼트의 효율성을 높이면서 스토어 안에 들어오는 트래픽을 높이기는 했습니다. 커스터머들이 타겟이 추구하는 새로운 프로덕트와 프라이빗 브랜드가 작용하기도 했다고 CEO인 브라이언 코넬 씨는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타겟을 찾은 커스터머들은 이 새로움, 또 가치, 스토어 안에서나 온라인 통해 쇼핑 경험이 아주 간단하고 쉬운데 좋은 반응을 나타냈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꾸준히 타겟의 좋은 점들과 좋은 반응을 가져다준 차별화된 점을 그곳에 더 투자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타겟의 전략이 커스터머들 등을 돌리게 만든 것도 여러 개 됩니다. 이런 것 중 하나가요. 스토어 내 요새 절도를 줄이기 위해서 일부 매장 내 셀프 체크아웃 숫자를 줄인 것이 한 가지고 또 두 번째는 값어치 나가는 많은 아이템들을 유리안에 보관하면서 많은 고객들이 이런 것들을 구입하는데 어려움이나 지체되는 시간에 불만을 갖게 만들었다는 지적이죠. 이런 것을 두고 이 산업계의 전문가들은 타겟 제품들의 새로움, 이 뉴네스가 절대 부족하다 이런 지적을 했고요. 이런 것은 한때 타겟이 추구하던 가격대가 저렴한 cheap, chic 이미지와 독자적인 브랜드를 개발하는 것과 반대 방향이라는 지적입니다. 소비자들이 지출을 줄이는 현실에 타겟은 지난 몇 달간 세일을 올리려는 노력으로 인벤토리 등의 다양한 변화를 추구했습니다. 지난 2월에는요. 대부분 필수 아이템에 $10 아래 의류를 포함해서 무려 400개가 넘는 저렴한 버짓 아이템들을 내놓았습니다. 이런 것은 현재 소비자들이 움직임에 맞는 방향이긴 하죠. 그렇지만 월마트의 워낙 저렴한 가격에 맞대응해서는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내다봅니다. 이렇게 400가지가 넘는 저렴한 가격대 물건을 내놓은 것은 상당히 다급해진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거기다 타겟이 최근에 내놓은 타겟 서클 360, 이 전략이 바로 그것인데요. 이걸 어떻게 보면 월마트 전력을 그대로 베낀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지난 화요일에 내놓은 로열티 멤버십 서비스인데요. 이것은 비슷한 멤버십 프로그램으로 월마트 플러스나 아마존 프라임과 비슷한 것입니다. 타겟 서클 360은 1년 멤버십 $99를 내고 나면 온라인 오더는 무료로 2일 만에 딜리버리 됩니다. 그리고 또 $35가 넘어가는 오더는 같은 날 딜리버리는 물론이고요. 1시간 안에 무료로 딜리버리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자 월마트는 곧장 반응을 보이면서 월마트도 온라인 서비스와 딜리버리 서비스를 더 확장한다고 발표하고요. 앞으로 온라인 오더는 이른 아침 6시부터 가능하게 만든 것입니다. 월마트야말로 사실 커스터머 서브스크립션 서비스로 큰 이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월마트는 온라인과 스토어 안에 들어와서 그로서리 세일로 세일이 크게 증가하게 만들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온라인 그로서리 경쟁에서는 아마존까지 제치고 앞서게 만든 것입니다. 이렇게 월마트 플러스 성공도를 보면서
타겟도 같은 전략으로 성공을 희망하는 것이죠. 이런 것을 전문가들이 내다보는 것을 보면 소비자들이 현재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에 타겟을 회피하는 상황인데, 이러다 보니 타겟 측에서는 창의력을 총동원해서 현재의 상황을 되돌리려고 노력 중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타겟은 비즈니스 차원의 모든 전략적인 요소들을 총동원하는 것이 맞습니다. 소비자들이 타겟 스토어 안에 들어와서 갖는 이 쇼핑이 한층 더 적극적 될 수 있게 만들기를 희망하고 있고요. 또 흥미롭고 한결 손쉽게 해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최고 경쟁업체 두 군데죠. 이 월마트와 타겟.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은 완전히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타겟이나 월마트 저렴한 것을 찾는 절약하는 소비자들에게 집중되는 스토어들이죠. 근데 이 두 곳의 다른 점 중 가장 큰 것은 바로 그로서리 세일입니다. 전국 최고 그로서리 판매 스토어가 된 월마트는 현재 스토어 세일 전체의 절반 50%는 그로서리에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면 그로서리라는 것은 아무리 경제가 어려워도 꼭 사야 하는 것들이죠. 그렇지만 이것에 비교해서 타겟의 경우에는 그로서리에서 들어오는 수입은 전체 20%에 불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상황에서는 절대 구입을 미룰 수 있는 의류라든지 귀걸이, 스로 필로 세일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타겟에서 오는 이 커스터머들은 월마트 단골에 비해서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좀 더 여유 있는 사람들을 유치하는 경향이지만, 그렇지만 현재처럼 어려운 환경에 소비자들이 소비 형태에 나타나는 변화에 한층 더 어려움을 겪고 슬럼프에 빠져있는 현실입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은 30여년간 오직 이민법만 다뤄왔습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 4명이 함께 도와드리는 희망 법률그룹 제공입니다. 와이드 매거진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6개월간) 고립되어 있다 보니까 이 과학자들 사이에 말하는데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흥미로운 얘기인데요. 26명의 과학자들이 남극에 위치한 연구소에 내려집니다. 그리고 선박은 서서히 멀어져 가죠. 꽁꽁 얼어붙은 남극에서 사라져가면서 최소한 6개월 동안 사람이 사는 세상과 연결이 끊어지는 순간이었죠. 26명 과학자 중 한 과학자인 말런 클락 씨는 누군가 말했다면서 하늘 높이 우주에 떠있는 인터내셔널 스페이스 스테이션에 우주인을 데려다 놓는 것이 사람을 남극에서 데려오는 것보다 쉽다고 말한 것입니다. 남극, 엔타르티카라고 부르죠. 이것은 지구상 가장 인간이 적게 머물고 있는 대륙이고 영구한 인구가 없는 곳입니다. 꽁꽁 얼어붙은 540만 스퀘어 마일 면적에 이 소수의 국제연구소나 베이스들이 위치해 있는 곳이죠. 그러니 이곳이야말로 정말 고립되었다는 것의 정의죠. 남극의 겨울은 신비하고 미스터리한 곳입니다. 26주 동안 이곳은 깜깜하고 혹독한 한파가 몰아치는 곳이고요. 본인들의 집과 연락도 쉬운 상황이 아니죠. 인공위성 전화를 쓸 수는 있지만 통화하는데 엄청나게 비싸서 자주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단지 머무는 기간 동안 동료 과학자들이 유일한 대화 상대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 겨우 몇 개의 엔터테인먼트만 존재하는데 이 과학자들은 본인들을 윈터러라고 부릅니다. 윈터러. 그리고 이들은 이 안에서 벌어지는 대화가 하루에 가장 많은 활동입니다. 일하면서도 대화는 오고 가고 휴식 시간에도 말할 상대는 오직 몇 명의 과학자들 사이죠. 잠시 당구 게임을 하면서도 매일 똑같은 멤버들 간의 대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서로의 이야기들, 백그라운드를 서로 잘 알게 됩니다. 기후는 어떻고 빙산, 파도 높이 등등 6개월을 한정된 공간에서 같이 생활하면서 서로의 습관도 다 잘 알게 되고 상당히 편해집니다. 이들의 공통 언어는 영어입니다.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매일 대화는 이어지고 조금씩 대화에 새로운 액센트가 생겨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이들 모두 처음에는 이런 것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단지 같이 하는 신기한 새로운 연구에 몰두하고 이 중에 그들이 직접 녹음한 기록을 트래킹하는 파트도 있습니다. 간간히 몇 주 만에 한 번씩 10분 정도 연구의 일부로 녹음하는 기록이 있는데 컴퓨터 스크린에 나오는 29개 단어를 마이크를 통해서 녹음합니다. 예를 들어서 food, coffee, airflow 등 평상시 사용하는 영어 단어들입니다. 그런데 이 기록이 독일의 University of 뮌헨 대학에 보내지고 그곳의 음성학, 포네틱스 연구가들에 의해서 분석됩니다. 이렇게 해서 분석가들이 발견한 것을 보면 일부 단어 발음에 아주 미묘한 변화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새로운 액센트의 시작이라는 분석 결과를 내놓았죠. 그래서 이것을 큰 스케일 차원으로 볼 때 영국 영어 발음과 미국 발음 차이의 근원이라는 견해를 내놓았습니다. 이렇게 남극 실험은 인류 역사에 수백 수천 년 동안 일어난 변화의 한 장면을 그 순간을 포착한 것에 비유해 놓았습니다. 나머지 세상과 완전히 차단된 한 그룹 사람들이 세월이 흐르면서 나름대로 액센트가 생기고 지역적인 사투리, 또 완전히 새로운 언어가 탄생하는 가능성을 제시했죠. 영국 영어, 미국 영어 발음, 호주 발음 같은 경우도 이런 예에 들어가는 것이죠. 예전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서 북미에 이 메이플라워 선박을 타고 도착해 신세계에 이 발을 내린 사람들, 그동안 사용해왔던 언어를 똑같이 반복하려 하지만 오랜 세월 동안 멀리 떨어져 고립되다 보니까 음성학적으로 변화가 생겨난다는 것이죠. 이번 경우 6개월이라는 세월은 아주 긴 것은 아니지만 아주 적은 소량의 미묘한 모음에 변한 것을 관찰했다는 것입니다. 이번 연구에서 보여준 것은 인류의 액센트가 생겨나는데 가장 기본적인 메커니즘을 설명해 줄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우리가 서로 대화할 때 상대방 말을 기억하게 되고요. 세월이 흐르면서 본인 발음에도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상대방과 교류가 이루어지면서 서로에게 발음에 영향이 오고 간다는 것이죠. 아주 작은 고립된 커뮤니티나 이 대양의 반대편에 새로이 정착한 마을에 새로운 발음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이런 것을 accent drift라고 연구팀은 부릅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에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죠. 특히 이번에 연구 대상인 2018년 윈터러들 중 백그라운드가 다양한 것도 이유로 작용합니다. 그때 당시 연구소에 함께 머물렀던 과학자들은 미국인 2명, 또 아이슬란드 출신 메케닉이 1명 있었고 몇 명의 독일인, 또 스코틀랜드 과학자 1명, 웨일즈 멤버 1명이 그룹을 형성했습니다. 상당히 다른 사람들이 멜팅 팟을 이룬 것이죠. 이 중에 웨일스에서 온 과학자는 원래 웨일스 액센트가 상당히 강한데 6개월이 지나고 영국으로 돌아왔을 때 발음이 어느 정도 부드러워지면서 영국의 리버풀 지역 발음에 약간 가깝게 들렸다는 것입니다. 이번 남극 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런 것은 고립된 연구소뿐만 아니라 한층 더 광범위한 스케일에서도 발견됩니다. 현대판 대도시 안에서도 이런 것이 나타난다는데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합쳐서 사는 대도시 안에서도 새로운 다이렉트나 액센트가 생겨난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이런 예로 런던 안에서도 많은 이민자들이 늘어나면서 자메이카 액센트를 비롯해서 현재 약 300여 개 정도 언어가 사용되고 있는 현실에 다양한 액센트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이런 것은 유럽 전 지역 대도시들과 미국 내 대도시들에도 같은 현상이 있습니다. 독일의 베를린 안에 사용되는 독일어의 액센트가 상당수 생겨난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거기다 앞에 말한 남극 연구소 안의 과학자들 사이에 액센트도 그렇지만 연구소 안에 완전히 새로운 슬랭이 생겨나면서 이렇게 나온 단어들은 바깥 세상에서는 통할 수 없는 단어들이었죠. 한 예를 들면 날씨가 좋은 날 우리가 흔히 말하는 nice day 이거 대신에 dingle day라는 것이 생겨났습니다. dingle day. 이것이 자연스럽게 연구소 안에서는 서로 간에 사용이 되는 것인데 그리고 최소한 남극 연구소 안은 그렇지만 바깥에서는 정상적인 대화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이렇게 북미, 호주, 뉴질랜드 영어 발음이 다르듯이 이렇게 귀로 차이점을 느낄 수 있을 정도가 변하는 데는 수많은 세대가 거치는 변화가 가능하고 오랜 세월이 걸린다는 것이죠. 특히 이런데 어린이들은 본능적으로 흉내내면서 언어를 배우게 되는데 상대방 발음에서 습득되는 변화는
어린이 경우 몇 배 더 크게 확대된다는 지적입니다. 마치 수백 년 전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에 정착한 사람들처럼 윈터러들이 그곳에서 만약 아이를 낳고 생활터전을 잡는다면 이렇게 변하는 액센트는 한층 더 강하고 안정되게 토착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은 30여 년간 오직 이민법만 다뤄왔습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 4명이 함께 도와드리는 희망 법률그룹 제공입니다. 오늘의 미국 안 봐도 눈에 환합니다. 와이드 매거진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이번 스토리는 정말 안타깝고 슬픈 스토리인데요. 이 스포츠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예전에 보스턴 레드삭스의 너클볼 투수 이 팀 웨이크필드란 이름 누군지 아실 텐데요. 팀 웨이크필드는 지난 5개월 전에 암으로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의 미망인 스테이시 웨이크필드마저 췌장암으로 사망한 것입니다. 이번에 보스턴 레드삭스 구단은 그녀의 사망을 공식적으로 알리면서 슬픔과 아쉬움, 너무나 슬프다고 발표했습니다. 사랑하는 엄마의 딸인 스테이시가 하늘나라로 갔다면서 아쉬움을 발표한 것이죠. 매사추세츠 집에서 가족과 친지들에 둘러싸여 평온하게 세상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나머지 가족들에게는 팀을 잃은 지 불과 5개월 만에 겹친 것으로 가슴이 찢어진다고 하면서 그러나 우리는 스테이시의 강하고 사랑하고 사랑이 깊은 따뜻한 사람으로 영원히 기억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몇 명 없는 너클볼 투수로 유명했고요. 2000년대 초 최고 투수였던 팀 웨이크필드와 스테이시는 각각 다른 암 진단을 받았던 것입니다. 사실 이런 것들을 본인들은 프라이빗하게 비밀로 지키고자 했지만 한때 레드삭스의 동료였던 투수 커트 쉴링이 지난 9월 본인들의 허락도 없이 팟캐스트에 이것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주위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러지게 만들었는데요. 쉴링은 팟캐스트에서 2004년에서 2007년 동안 팀메이트였던 팀 웨이크필드가 악성 뇌암, 브레인 캔서를 진단받았고 와이프 스테이시든 췌장암, 팬크리아틱 캔서를 진단받았다고 세상에 다 알려버린 격이 됐죠. 그러자 레드삭스는 커플의 허락도 없이 말해버린 쉴링을 나무라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웨이크필드 가족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레드삭스는 팀과 스테이시의 건강에 대한 관심도는 이해하지만 불행히도 그들의 허락 없이 다 알려지게 되었다고 말을 하면서 그들의 건강 상황이야말로 최고로 프라이빗한 것이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어려운 치료의 모든 진행 과정에 프라이빗하게 유지할 수 있게 싶다는 강한 메시지를 알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진 팀의 사망 후 메이저리그 베이스볼도 큰 슬픔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19년 동안 메이저리그에 2번이나 월드시리즈 챔피언을 거둔 팀의 사망을 깊이 슬퍼한 것입니다. 팀 웨이크필드는 정말 야구를 좋아하고 보스턴 야구 팬들에게는 최고 존재였습니다. 영원히 기억에 남을 선수라고 하면서 사망 당시 나이가 57살이었습니다. 야구 선수 이전에 진정한 따뜻한 인간이었다고 말을 하면서 당시 레드삭스의 동료 선수였던 일루수 케빈 유클리스는 눈물을 참지 못하면서 그의 죽음을 슬퍼했습니다. 진정한 경쟁자였다. 그가 선발되는 날 마운드에 오를 때면 최고의 팀메이트였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팀은 나의 최고 베스트 프렌드였고 필드에서 같이 뛰고 나중에 은퇴한 뒤에도 중계 부스에서도 같이 보낸 시간이 있었는데 너무 소중하다고 말했습니다. 그와 이런 경험을 가질 수 있었던 건 인생의 최고의 기억으로 남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유클리스는 팀은 가족을 돌보는 최고의 아빠에 커뮤니티 리더까지 겸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을 엄청나게 좋아하던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시 레드삭스의 구단주 존 헨리 역시 그의 사망을 슬퍼하고
그의 너클볼은 영원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야구 선수로 프로 선수 드래프트 당시에 1루수였던 팀 웨이크필드는 결국 너클볼 던지는 것을 마스터하고 투수로 전향한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도 사실 너클볼이라는 것은 더 이상 오래된 구식 투구로 여겨지던 시절이었지만 웨이크필드는 이것으로 커리어를 화려하게 성공적으로 이룬 것입니다. 커리어에 통산 200승을 올렸고요. 이 중에 대부분은 레드삭스 유니폼을 입고 이룬 것입니다. 보스턴 선발로 거둔 186승. 이것은 팀 역사상 보스턴의 레전드인 투수에게 전설의 이름이죠. 사이 영과 로저 클레멘스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2004년 월드시리즈 우승은 보스턴 구단 역사상 86년 만에 처음 거둔 우승의 주역이었고요. 이어서 2007년 또다시 우승합니다. 그가 이룬 마지막 번째, 200번째 마지막 승리는 2011년 9월, 그때 당시 45살의 나이로 거둔 것입니다. 2012년 야구계를 은퇴했는데 그 자리에서 아쉬움을 나타내면서도 이것이 내 가족에게는 최고 옵션이라고 야구계를 떠난 것입니다. 암의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팀과 부인 스테이시는 다른 종류 암 진단을 받은 것입니다. 가족들에게는 상당한 충격적인 소식이었죠. 워낙 패밀리를 챙기는 이 가족에게 최선의 것을 추구하던 팀이었기에 모든 사실을 알리기 꺼려하면서 투병에 들어갔던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번에 팀의 사망에 불과 5개월 전이었는데 이제 미망인까지 사망하고 그들 가족들은 멍할 정도입니다. 또다시 레드삭스 구단 차원의 슬픔을 표시하면서 그동안 투병 기간 동안 고생한 모든 사람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달했습니다. 특히 마지막 스테이시 곁에서 도움을 주었던 여러 명의 케어기버들에게도 특별한 감사를 전달했습니다. 스테이시의 전담 의료진과 간호사들을 포함해 그녀의 마지막까지 돌보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았던 모든 사람들의 정성 어린 손길에 감사한다고 말을 했고요. 그리고 슬픔에 잠겨있는 가족들의 프라이버시를 또 한번 존중해 줄 것도 당부했습니다. 커플은 지난 2002년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2명의 자녀가 있는데 현재 19살짜리 아들 트레버와 17살짜리 딸 브리아나를 남겨두고 하늘나라로 간 것입니다. 엄청난 슬픔이고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하늘이 무심하다는 생각까지 드는 슬픔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팀 웨이크필드에 투구하는 모습을 많이 본 사람으로 그동안 수고했고 이제는 은퇴해서 평온하게 사랑하는 자식들과 잘 살아도 부족할 텐데 너무 슬프다는 생각만 듭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죽음은 큰 슬픔입니다. 지난 2000년대 메이저리그 이름을 남긴 팀 웨이크필드의 죽음에 이어 불과 5달 만에 미망인마저 다른 암으로 사망한 경우는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제 티네이저인 아들과 딸을 남겨두고 아이들은 앞으로 어떨지 상상도 가지 않습니다. 가슴이 허탈해지는 웨이필드 가족의 슬픔과 아픔을 보면서 정말 암이 무섭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이유도 모르게 암 진단을 받는 것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사형 선고를 받는 것이나 마찬가지 결과를 초래한다는 생각도 듭니다. 아무쪼록 남아있는 자녀들이 슬픔을 잘 견뎌내고 굳굳이 나아가기를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위클리 매거진은 인터넷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radiokorea.com에 들어와 다시 듣기를 누르시고 편안한 시간에 들으십시오. 또한 위클리 매거진은 유튜브에 들어와 RKTV 1540을 통해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위클리 매거진 진행의 문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